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특히나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고, 오늘 수상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아마 노력해 오신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창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성대하게 하지를 못해서 차 한 잔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인경이고요. 2015년 11월 말까지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생활했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제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여기자로는 이제 최초로 정년 퇴직을 했고요. 그게 본의 아닌 제가 정년 퇴직을 한 여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간혹 방송도 나오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이제 바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63세의 여성입니다. 사실 양성평등 이제 주간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우리가 익숙해진 게 사실 얼마 되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6남매 중에 오빠 4명과 언니 하나가 있는 막내딸이었고, 또 대학교도 남녀공학을 나왔고요. 근무했던 신문사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직장이었고, 신문사에서 만나서 취재하는 분들도 또 남성이 많고 해서 여성 남성이 골고루 섞인 곳에서 유년 시절도 보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또 이제 노년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여러분이 같이 호흡하고 있는 2021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격렬한 시기죠. 일단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남녀 사이에 젠더 갈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갈등을 넘어서 혐오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예전에 같이 늘 남성, 여성이 같이 손잡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고, 또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사회 제도적으로는 거의 한 90 몇 % 이상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교육이나 취업이나 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성평등 기간이 있고, 특히 여성인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탈레반의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021년이 맞나 싶을 정도이죠. 여성들에게 교육도 받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심지어 그 뭐 하고 있는 차도른가요, 부샤른가요? 뭐 그런 옷을 안 입으면 바로 문 앞에 있는 가게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억압과 차별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물론 아프가니스탄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짧은 머리를 했다고 뭐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바라봐 주기도 하고, 또 남성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한남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왜 양성평등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 경제 정책도 있고, 뭐 부동산 정책도 있고, 복지 정책도 있겠지만, 양성평등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미 발표한 후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서로 갈등을 없애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아끼고 해서 가정에서는 평화를 나눌 수 있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있을 수 있고, 국가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바로 양성평등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편견 혹은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성평등이라면 남성들이 가해자고 여성들이 피해자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주관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나본 분들은 젊은 남성이건 아니면 나이든 중장년 남성이건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군대도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취업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들은 땀만 벌어서 열심히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월급도 주고 했는데 결국 집사람하고 아이들만 사이가 좋고 저는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실제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요즘은 뭐 비혼 가정도 있고 미혼모도 있지만, 미혼모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 합니다. 분명히 엄마는 내가 낳았으니까 병원에서 출생 기록도 있고 얘 낳으셨어요? 하고 해주는데,
미혼부의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 엄마도 나 안 키울 거야 라고 해서, 혹은 키울 형편이 못해서 아버지가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해도 미혼부가 그 아이를 친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500건이 이런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거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왜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됐던 분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70분만 하세요. 미혼부 맞아요. 당신 아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호적, 가족 기록부에 올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큰 일까지, 가정에서의 젠더 차별부터 직장 뭐 이런 데까지 굉장한 차별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게 왜 강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잃기도 하고, 혹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갈등을 갖거나 혐오하면서 지낸다는 거는 모든 인류에게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여성, 남성은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제 차별은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마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은 사실 1990년대부터 성평등이란 말이 굉장히 나왔고요. 뭐 그 성인지 지수, 뭐 젠더.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하고 여성가족부를 출입을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는 단어였어요. 양성인 평등을 위해서 국가에서 쓴 예산만 수백억에 이르고 있는데 왜 여전히 2021년 지금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한 면도 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공익 광고를 봤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굉장히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지하철을 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또 혹은 지하철 타고 할 수 있는 행동, 뭐 유사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를 했을 때, 거기 똑같이 남성, 여성이 같이 차를 탄 승객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혹은 남성 한 명이, 뭐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남성, 여성이 똑같이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라든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고 잘된 공익 광고다. 이게 굉장히 양성평등에 기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성평등이란 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성도 남성도 함께 하는 거구나. 똑같지는 않아도 뭔가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좀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성평등이란 건 상호 존중이고요. 상호 존중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존중과 배려는 기본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통이 참 쉽지가 않죠. 뭐 정말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소통이 너무 안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싸우기도 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서 오빠만 잘해줬잖아, 뭐 여동생이니까 귀여워하잖아, 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의 문제나 가정에서의 뭐 균형 문제나 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나 혜택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나 이제 성공을 하는 걸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분하고는 말하고 싶어져. 그분 말은 듣고 싶어.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도 보내드리고, 뭐 유명 연예인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정치인도 우리가 불통의 정치인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내 얘기 잘 들어주셔. 엄마하고는 나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 아들이지만 엄마인 나하고 정말 소통이 잘 돼. 이런 가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상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자 상사가 편한가 남자 상사가 편한가 그때 한번 무슨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 우리 이야기를 귀들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혹은 내가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지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저는 양성평등의 기본 그리고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통이 되려면 ABC 요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어 ABC 알파벳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A는 뭐냐면 ask입니다.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질문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질문을 해야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여성들이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직장을 갖고 싶다든가, 뭐 취업을 하고 싶다든가, 뭐 가정 내에서의 살림이나 가사의 균등 문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19세기의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던져서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편견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것, 혹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뭐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 뭘까?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첫 번째에 혹시라도 이 양성평등을 통해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닫혀있던 문, 혹은 두껍게 쳐있던 벽을 깨뜨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금 혹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되셨는데 이제는 좀 사회에 나가서 나도 내 자아도 실현하고 우리 가정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특히 에스크 질문하라고 이제 권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하다못해 나는 음료수를 뭐를 좋아하지? 커피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뭐 녹차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내가 가장 자주 마시는 차는 뭐고, 어떤 차를 마실 때 제일 기분이 좋지? 이런 거 하나라도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각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도 커피의 맛보다는 그 커피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이제 가루 커피를 이렇게 종이 필터에 내려서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또 아침이 밝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필터에 넣는 커피 가루를 제 취향에 맞는 걸 발견하기까지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카페도 가보고 뭐 커피 전문점도 가보고 다 해서 이 향기가 좋고 이 맛이 좋고 괜찮다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커피 하나를 찾는데, 제가 취향에 맞는 커피 하나를 찾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뭐 생각 안 하면서 아무 커피나 줘,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셨을 때 너무 좋다, 이 혀를 감도는 이 커피의 달콤 쌉싸름한 맛, 그다음에 코로 맡아지는 이 커피 향, 구수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은은한 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느끼는 시간은 저한테 기쁨을 주죠. 그런데 그냥 대충 뭐 마시면 그냥 들어가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실히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향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뭐를 또 아셔야 되냐면, 감정 상태, 내 상황, 이런 것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화가 난 건가? 아니면 피곤한 건가? 내가 저 사람이 괜히 얄미운 거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좀 약간 얌체 같은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최근에 저 사람이 산 주식이 너무 잘 돼서 배가 아픈 건가? 그리고 저 사람이 좋은 거는 인품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저번에 나한테 칭찬해 줬기 때문인가? 이런 거를 조금씩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만 파악하고 하면 이렇게 감정이 요동쳐서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이런 것들 널뛰기 이거로부터 확실히 막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이지 화를 내야 돼 참아야 돼 지적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은 남들이 조언한 대로 따라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맞는 답은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맞는 답은 있다는 거죠. 내 스타일에 맞는 것, 내가 그 일을 할 때 마음 편해지는 것, 그걸 자꾸 찾아가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전업주부의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땐 사실 직장에 좀 지쳐있기도 했고요. 이제 4, 5년 직장 다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만 하면 막 장밋빛 아름답고 막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처절한 삶의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금방 아이가 태어나서 깐난장에 애랑부 해야 되고 제가 뭐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신문 한 줄 읽을 시간도 없고 아이가 있으니까 화장실 가기도 벅차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이름조차도 좀 가물가물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을 때 우리 경향신문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해본 여기자가 필요하다. 정말 경험에 담긴 생활 기사를 쓸 기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남들이 가래니까 하고 자리가 있으니까 지원해 본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자리를 내가 가야 될까? 진짜 다시 사회생활할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했을 경우에 내 아이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질문을 해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 저는 3년 정도 아이를 1년간 모유 수유해서 뭐 이유식도 먹이고 뭐 다 대소변 가려서 했으니 기본적인 아이와의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됐고 아이도 말도 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란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좀 기자로서 입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때는 경력 기자가 몹시 드물 때였거든요. 그런 판단에 제가 경향신문에 문을 두드렸고 입사하게 돼서 무사히 쭉 가서 정년퇴직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보자 뭐 했다면 조금만 트러블이 있어도 뛰쳐나오고 싶었을 거고 아이에게도 늘 미안하고 죄책감이 시달렸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 후배들도 가끔 질문을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받습니다. 전 뭐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부서 이동도 있고 뭐 인사고과도 있다는데 선배 뭐 저 어떻게 해요?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저 옮기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예전처럼 그렇게 한 직장을 꾸준히 다녀야 되는 법도 없고요. 직장에서도 여성이건 남성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 계속 있는 걸 못 견뎌야 하는 이제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만약에 부서를 옮기고 싶으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선배에게 가서도 선배님, 저 다음 인사 이동 있을 때 무슨 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일을 했었지만 그 일을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배워서 좋은 성과 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넌 이거 하니? 이거 하고 싶었니? 라고 하죠. 과일을 먹고 싶어도 그냥 아무 과일이나 주세요. 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복숭아 주세요. 딱딱한 복숭아 말고 부드러운 복숭아 먹고 싶어요. 그럼 부드러운 복숭아가 있으면 주는 거죠.
가고 싶은 곳도 부산 가고 싶어요. 그럼 부산 기차 타고 갈래? 뭐 버스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아, 그럼 저는 기차 탈게요. 이게 다 나눠지는 것처럼 목표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데 막연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거 할 거야 라는 거였다가 좀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위축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지자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하다보니 뭐 주민센터 등에서도 구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취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시절에도 취재를 해봤고 최근에도 올 봄에도 제가 여성 그 일자리 센터 분들하고 이제 만났던 적이 있는데 재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엄청난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격증이 우르르 많은 게 아니고요. 확실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분. 요구 상황이 분명한 사람한테 도와주게 되고 그분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 상황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이거를 해서 어떤 직종에 가는 게 좋을까? 이때 뭐 남성, 여성 뭐 차별 차이보다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라는 거 할 때는 여성감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양성평등 주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실력은 좋을지 모르나 본인이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에 무척 약합니다. 직장에 있어서 승진 요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가정에 있었어도 내가 이거 당연히 같이 해야 될 부탁인데도 여보 내가 지금 설거지 했으니까 당신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줘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 나는 혼자서 일 다 하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뭐 그 남들은 다 도와주는데 못 도와줘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갈등만 커지는 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뭐 차별 차이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A는 에스크였고요. B는 believe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양성평등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별 사례들, 뭐 직장 내 성추행, 뭐 이런 문제, 뭐 부당한 행위, 뭐 이렇게 난 이유가 뭘까를 보면 소통의 부재도 있고 신뢰 부재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신문기자 시절에 수많은 외국에 가서 그 전문직 여성들도 인터뷰를 해봤고 기자다 보니 한국에 있는 유명한 여성 임원들도 많이 인터뷰를 해보고 또 해외 사례들도 다 했었는데 정말 제가 한국 여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적 자원, 열정, 뭐 이런 거는 세계 거의 1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아직도 대기업 임원은 3, 4%밖에 되지 않고 공립대학 교수들은 박사학위는 여성들 훨씬 많은데 왜 여교수는 10분의 1밖에 되질 않으며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임원이라든가 사회이사라든가 각 기업체에서도 좀 평등하게 해라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성들이 차별을 준 게 아니고요. 여성들이 자신감, 자존감을 잘 못 보여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무장하시는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나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좀 최면을 거셔야 돼요. 그런데 참 힘들죠? 저부터, 뭐 저야 뭐 1900년대 태어났으니 뭐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밀레니엄, 뭐 Z세대, 뭐 1990년대생 들도 직장에 나오다 보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뭐 저는 힘도 없는데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좀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한두 번의 실수가 우리가 인간 실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대학교도 1차 한번 떨어졌었고요. 신문사 기자활동하면서도 뭐 실수 저지른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순간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제 딸이 지금 35살이 되고 아들을 낳아서 제가 할머니가 됐는데 엄마로서 뭐 지금 할머니도 초보니까 뭐 가정에서 뭐 요리하면서 실수한 거, 말 실수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바보야, 나 한심해, 내가 또 여자라서 이래, 이런 생각 자체가 제일 나쁜 양성차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소통을 하셔야죠. 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면 어때? 이런 거. 최근에 제가 가수 양희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셔서 그러라 그래 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셨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하셔서 연예인 경력은 거의 50년 넘게 이루고 삶의 우여곡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통기타 가수 시절의 1세대기도 한데 그때 통기타 치던 가수들 세시봉 그룹에서 여자 거의 없었잖아요. 우뚝 살아남아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인생 역정보다 저는 그분이 툭툭 던졌던 말씀이 너무나 확 가슴을 터지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분이 가장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럴 수 있어라는 거는 다 이해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라고 상대를 좀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잘 모르시고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지금 Z세대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그분들에게 BTS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남편은 정말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양성평등 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딴 일을 시키죠. 강아지 똥을 치우게 한다든가 마당에 풀을 베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치는 일을 시킨다든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내가 그릇 10개 씻었으니 당신 10개 씻어요. 뭐 이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이런 데 약할 수 있어. 저 어르신 그런 말 할 수 있어. 내 자식도 요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해심이 부족해서 할 수가 있어. 상사는 나를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일단은 증오나 갈등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억울함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최근 책 제목인 그러라 그래 입니다. 이제 그러라 그래는 뭐냐면 남들이 삐죽삐죽 하는 저에 대한 지적질, 오해, 편견 뭐 이런 거 그래 그러라 그래 뭐 떠들라 그래 뭐 어쩌라 그래 뭐 어때 라고 해서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고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다 보니까 뭐 제가 인터뷰를 당할 때도 있고 제가 출연했던 뭐 동치미건 아니면 뭐 시사 프로그램의 이런 방송 짤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요새 유인경 TV라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하는데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좋아해요, 너무 잘했어요, 훌륭하세요라는 댓글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댓글도 있어서 제 상처를 받죠. 댓글 잘 보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봤을 때 그런데 아니 이분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나를 오해하는 거지? 이분은 심술궂은 분 아니야? 왜 이래? 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러라 그래. 이분이 그날 울적한 일이 있었었나 보다. 뭐 누군가에게 야단 맞았나 보다. 뭐 부부싸움 했나 보다. 상사한테 좀 깨졌나 보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제가 평화로워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들은 남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해 하세요. 뭐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내가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바보 같다 그러지 않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남들이 우리 인생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아요. 우리 행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연해 하냐는 거죠.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남들이 뭐라 상관없이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믿으셔야 되냐면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낯선 사람한테 말 걸기도 무척 어렵고요. 상대가 뭐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꼬맹이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상사가 과연 내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바로 뭐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사람한테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나는 내 얘기를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려진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호응해주고 하는 건 이건 계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열고 보느냐에 달라 있는 거예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5살짜리 꼬마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이제 102살이 되신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하고도 뭐 대화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한테도 어려움이 뭔지 물어볼 때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별별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아,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입을 열까? 나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친구가 나더러 뭐 아줌마나 할머니 같은 사람 왜 말을 걸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 저만의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11살짜리, 이제 11살이 된 홍자먼이라는 트로트 가수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11살이면 저보다 52년이나 어린 친구입니다. 그야말로 반세기가 어린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꼬마도 아니고 트로트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근데 이 11살 소년이랑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먹었죠. 왜 못해? 나도 이 마음속에 내 안에는 11살짜리 아이가 들어 있을 수 있어. 그걸 한번 꺼내보는 거야. 그리고 19세기 11살이나 21세기 11살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한 인격체로 꼬마나 어린이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면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즐거운 시간으로 서로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자먼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분이 들어주실 거야. 혹은 내 말이 이분에게 잘 전달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요구사항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앞집에 가서 무슨 뭐 냄비 하나만 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제 새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만한 일자리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청탁을 할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돈 꺼달라는 부탁 아니면 우리 아이를 1시간만 뭐 맡겨달라는 부탁 각종 부탁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까? 아니면 나가 다급하다 그래서 저 사람 바쁜 사람일 텐데 뭐 알아봐 달라 그러면 해줄까? 재수없다 그러지 않을까? 저 여자 웃긴다 그러지 않을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입장이 나빠? 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등등등등 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도 못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부탁을 할 수 있고요. 그 부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 판단을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하냐는 거죠. 안 해줄 거야. 힘들다 그럴지도 몰라. 아예 안 할래. 그 사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놔. 뭐 해줘. 이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이 안에 누구나 남을 도와주고 싶은 긍휼함이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통계인데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잘해준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탁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선물을 뭔가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은미 언니, 그럼 은미 언니는 저한테 예쁜 가방을 하나 선물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후배가 선배 저 뭐가 없어요, 뭐 여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을 줬다 그러면 제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속 관심 지켜보는 사람은 저한테 뭐를 부탁하고 저한테 뭘 받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좀 으쓱하게, 그래 난 이 친구한테 뭘 해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한테 부탁하는 건 그분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성, 남성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한 인간으로서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좀, 가스라이팅은 나쁜 의미로 다른 사람들이 넌 바보야, 넌 안심이야, 기를 죽이는 거라면 더 높은 의미의 스스로의 가스라이팅. 난 잘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63세의 나이가 됐고 사실은 뭐 직장도 은퇴를 했고 앞날에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세상은 점점 MZ세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출연을 할 거고 누가 뭐 노인이라든가 실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위축이 돼서 뒷방 늙은이가 되겠죠. 그러나 생각을 살짝 바꿔서 믿는 거죠.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60대 이상이 100세 시대 같은 분명히 한 40% 정도를 차지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소비도 할 거고 얘기 나눌 공간도 필요할 거고 한다면 왜 60대인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로 신문사는 정년 퇴직했고 방송도 왔다 갔다 하면 그래 뭐 유튜브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고 책도 그러면 한번 중년을 위한 책을 한번 써볼까? 기회를 누가 꼭 주기보다 우리가 계속 문도 두드리고 벽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벽을 탁 넘어뜨리면 새로운 길을 열릴 수 있는 디딤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물어보셔야 되고요. B 믿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A, B 다음에 뭐죠? C겠죠? 취어풀입니다. 취어풀이란 거는 양명함, 밝음 뭐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해집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암담하죠. 매일 들어온 소식이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한 얘기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 없어져서 정리해고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라에서는 자꾸만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라 그러지만 뭐 굉장히 거센 또 아마 노동계와 또 이 사측하고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부동산 값을 마구 치솟죠. 어마어마하게 치솟죠.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또 뭐 시나리오도 들리죠. 더 불길한 시나리오는 한 내년쯤에 엄청난 인플레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숨이 턱턱턱 막혀오죠.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보다 무서운 게 이제 공포죠. 그런데 이 공포를 딛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여성다움, 나의 남성다움, 혹은 나의 권리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상품이라면 정말 사람들한테 누구나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상품, 고르고 싶은 상품, 혹은 곁에 두고 싶은 상품으로 만드는 핵심은 뭘까요? 이 취업을 양명함입니다. 모두 다 우울해있기 때문에 징징거리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세상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기가 싫습니다. 아주 정말 수십 년 우정을 우리가 지속해온 동창들을 만나도 늘 재미있는 얘기하고 늘 밝은 미소 짓고 친구들한테 아유 반갑다 뭐 너 더 이뻐졌네 빈말이라도 이렇게 명랑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은 계속 만나고 싶고 코로나로 대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문자나 전화로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만나면 맨날 어디가 아프거나 누가 뭐 꼴 보기 싫다거나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연예인들 이름 대면서 그 인간은 왜 그러냐 하거나 인경아 뭐 너도 잘 알던데 그 사람 진짜 그 말 맞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다면 이런 친구들하고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징징거리거나 우울하거나 찌부러져 있거나 하는 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자신이라는 상품이 탁월하고 훌륭해도 때묻고 구겨지고 삐뚤어진 포장지로 씌워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런 찌그러지고 구겨진 찝찝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보기만 해도 아 좋다, 멋지다, 이쁘다 라고 하는 포장을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품도 단단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는 꼭 갖춰진 능력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휘되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성이고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특히 아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 해도 뭐 딸은 학교 안 보내고 이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잘난 척하고 뭐하고 어쩌 했지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오빠들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사람은 나다. 그리고 무거운 거 힘든 거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나는 막내니까 항상 어떤 순간에도 제가 유리한 점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향신문에 들어올 때 저는 아줌마 기자였죠. 아이가 있는 여기자였는데 경향신문에서 그 무렵 1990년대 초반에 아이가 있는 여기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가서 맨날 애가 아파요 어째요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아이랑 지내면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뭐 젖을 넘기는 건지 먹는 건지 이런 용어조차도 남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네이버 다음에서 뭐 찾아 쓸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저는 체력과 재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모든 게 사회나 인간을 공부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유리한 것, 내가 훨씬 더 배울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표정이 훨씬 밝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도 받고 차별도 받고 있었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볼 때 여성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정직한 일, 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남성도 생각할 수 없는 일,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유망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제 21세기에는 마더 리더십, 직장에서도 여성이 CEO인 회사들이 훨씬 더 회사의 효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치유하는 힘도 엄마들 마음으로 직원들 개별의 복지를 챙겨주는 것,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못 고르는 법도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명하고 즐겁고 이런 모습은 사실 타고난 성격도 있습니다만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눈이 좀 좋아서 일주일에 책을 한 2권, 적어도 2권은 보고요. 테레비도 보고,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각종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었던 어떤 철학책, 어떤 자기계발서,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예요. 동백꽃 필 무렵 뭐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동백이라는 비혼모죠. 결혼한 상태에서 남자친구 아이를 이제 키우던 여성인데 더구나 뭐 굉장히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사회 오만 편견, 비혼모야, 술집을 해, 뭐 이상해 어째, 뭐 등등 해서 편견에 시달리고 드라마상에서 까불인가 뭐 이상한 그 살해범들이 주변에만 나타나서 죽음의 공포에 또 막 시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너무나 많은 짐을 진, 혼자 가정을 운영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편견에 시달린 여성이었는데 그 동백이가 혼자 주저앉아서 이런 대사를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항아리 안에 구더기는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해.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이 있을 만큼 장독을 열었을 때 피어있는 구더기는 공포와 그냥 무서움과 짜증스러움과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버려요. 근데 그 구더기는 정작 공포스럽고 좀 지저분해 보일 뿐이지 우리한테 확 뭐가 튀어나온다든가 장독을 깨트릴 수 있는 위력이 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 안에 있는 구더기를 걷어내는 거죠. 숟가락으로 걷어내던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걷어내던 치워내면 그 안에 잘 익은 된장이 됐던 고추장이 됐더니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독 안에 있는 구더기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구더기 가득합니다. 근데 그 구더기는 이 사회가, 정부가, 가족이 걷어내주지 못합니다. 100% 남성, 여성이 똑같이 이걸 해라라는 법이 된들 모두가 다 똑같으면 그게 평등일까요? 아니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있어야 아름답지 모든 색이 똑같으면 초록이 초록이 아니고 빨강이 빨강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회가 주지도 않고 가족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제도가 누르지도 않은 그런데 혼자만 느끼는 불안,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걷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걱정거리 있고 고민거리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해보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있다면 현재 내 자산 어느 정도이고 이게 어떤 금융권을 통해서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쪼개보자.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폭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쏟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진 건 한꺼번에 녹아버리죠. 양성평등을 위한 길도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질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따박따박 걸어 나가는 것. 여성은 여성끼리만 가는 것보다 남성, 여성 같이 손잡고 나아갈 때 저는 양성평등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도시를 걷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걷는 여자라는 게 뭐냐면 플라메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성 명사가 없었답니다. 남성 명사랍니다. 왜? 1800년대까지, 그러니까 1900년 아주 초반까지만 해도 보통의 여성은 혼자서 거리를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질 못했습니다. 귀족들이나 부자나 사람들 마차를 타고 걸어갔겠죠? 근데 거리를 걸어갔던 사람들은 하녀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보통의 건강한 여성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거리조차 자기 집 앞 골목조차 그 흔한 산책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따박따박 걸어 나와서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있었겠죠. 남성들도 편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렬한 주장, 강렬한 요구도 참 필요하지만 하나하나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BC가 필요합니다. ask.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B. 믿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나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cheerful. 이왕이면 구질구질 우울한 표정은 버리시고
앞으로 희망이 나한테 있을 거고 하나하나 나갈 거야. 구더기 내가 다 걷어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신다면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만만해 보이지?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호감이 가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성평등이라는 게 서로가 존중해주는 마음, 그게 꼭 직장에서 일만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도 존중을 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존중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원치 않는구나. 이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필요로 합니다. 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때 진정한 양성평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씩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아내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라고 머리 쓰다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그게 양성평등이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